개편하고 새롭게 마련한 코너 오늘의 이슈 제대로 한 수 가르쳐드립니다. 이동영의 촉 오늘 첫 시간입니다. 매일 저를 도와줄 촉 가이드와 함께 할 텐데요. 매일 다양한 분들과 함께 이 코너 진행해 보겠습니다. 월요일은 박지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지희입니다. 자, 사실 이 코너를 만든 이유가 제가 그 대한민국에서 뭐 한 몇 손가락에 들은 정치평론가 아닙니까? 네, 그래서 대놓고 이제 나 잘났다 좀 자랑 좀 하게 해주세요. 이래서 만든 코너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MC다 보니까 정치평론을 그동안 못했는데 이제 매일 30분씩 한번 해봐라. 네 마음대로. 이렇게 윗선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그럼 궁금한 거 아무거나 막 물어봐도 됩니까? 다 물어봐도 됩니다. 뭐든지 풀어드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매주 월요일은 박지희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근데 이 박지희 아나운서는 아나운서 역할도 합니다만 요즘 그 시사평론가로도 활동하잖아요. 시사평론가 분들을 좀 따라하고 있죠. 예. 네. 그 어떤 직함으로 불리는 게 더 좋아요? 저는 평론가라고 불러주시겠어요? 자, 그럼 이 시간에 평론가로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도움 줄 또 한 명의 평론가를 불렀습니다. 오창석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YTN의 아들이었던 오창석입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아들이었던은 뭔가요? 제가 이제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한 2, 3년 전에 출연을 했었습니다. 예, 실력 부족으로. 자연 소멸됐다가 이제는 어엿한 시사평론가 타이틀을 달고 다시 돌아왔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어떻게 보면 제가 시사평론가 머리 올려드렸는데 여기서 나갔다가 또 YTN 아침 방송에 또 출연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이제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예. 그 시간대 이제 노영희 변호사가 진행할 때 시사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모든 종편 모든 방송에 종횡무진 하시니까 오늘도 좀 기대를 좀 해보시죠.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이 얘기가 빠지면 좀 섭섭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거든요. 취임 4주년을 맞은 문 대통령의 특별 연설. 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이 작가님은 어떻게 들으셨나 전체적인 그 평이 궁금합니다. 일단 국민들과 이런 시간 또 기자들과 이런 시간은 좀 필요한 겁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시간을 많이 못 가졌었는데 취임 4주년 만나서 이런 시간 가진 건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보통 이렇게 대통령 연설이라든가 특별 연설이라든가 혹은 국회 시정 연설이 끝나면 우리 언론에서 이걸 어떻게 분석하냐면 다르게 분석한 게 아니고 경제 이야기가 20몇 차례 나왔다. 실업 이야기가 10몇 차례 나왔다. 코로나가 몇 차례 나왔다. 박수가 몇 번 터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거 왜 합니까? 그런 거를? 하나만한 분석을? 근데 이번에는 그런 보도는 저는 아직은 못 본 것 같거든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나올 거예요. 내일 아침에 나올 수 있죠. 그런 하나만한 분석은 하지 않고 제대로 좀 분석을 해드리면 오늘 대통령이 첫 워딩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음에 임기 1년 남았습니다. 보통 때라면 마무리 생각할 시점인데 하지만 저는 1년이 지난 4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이거 뭐냐면 레임덕 같은 거 없다. 이렇게 천명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보통 임기 1년 남으면 레임덕이 왔다. 그리고 당과 또 당정청이 분열한다. 이렇게 있는데 대통령이 4년 취임연설 이렇게 말하면서 당이고 정부고 청와대고 다 같이 한 길로 간다. 이걸 천명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인수위 없이 임기를 시작하고 쉼없이 달려왔다. 이게 뭐냐면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었다. 네. 그러나 4년 지다 보니까 성과를 냈다. 그 중간에 불신을 조장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우리 정부가 잘했고 세계가 인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100% 야당에서는 자화자찬이다 이렇게 비난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당연히 끝나자마자 야당에서는 자화자찬했다 그 비판하더라고요. 좀 아쉬운 점은 그 한 30여 분 정도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 분명히 4년 동안 실책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 실책에 대한 언급 혹은 사과가 없었다는 점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좀 좋게 봤던 부분을 얘기를 해보자면은 검찰개혁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언급을 했는데 검찰개혁 부분은 우리의 형사사법체계가 만들어진 이후에 수십 년 동안 추진되었던 과제들에 대해서 중대한 개혁을 이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미 잡힌 방향을 안착시켜가면서 더 완전한 개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가닥
가닥이라는 게 공수처 출범을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렇죠. 완전한 개혁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번 더 강조를 하면서 국회에 한 번 더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에서 지금 뭐 민생을 위해서 개혁을 잠깐 보류하자 이런 목소리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차단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창석 평론가는 뭐 어떤 부분 얘기하고 싶으세요? 뭐 이제 크게 세 가지 키워드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부동산과 일자리, 코로나인데 사실 이제 코로나가 1년 3개월 동안 이어져 오면서 전 세계 어떤 국가도 해당 정권이 하고자 했던 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1년 3개월 동안은 무언가를 못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벌써부터 야당에서 일자리 많이 늘린다고 했는데 21만 개가 줄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정권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어떤 국가에서도 쉽게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앞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했더니 뭐 경총이라든지 무역협회에서 적극적인 이런 의사 표현에 환영한다라고 얘기를 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충분히 국민들도 이해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코로나 같은 경우는 지난해 여름, 가을, 4월 말 정도에는 확진자가 0명이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데 코로나 이 방역 모범 국가로 선정되는 다른 주요 국가들이 평가하는 데에 대해서 위대한 국민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을 국민들에게 돌렸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다만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악화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이죠. 제가 1군 평론가와 2군 평론가의 차이점을 이거 하려고 저 불렀군요. 비교 대상이 있으라고. 말씀드리면 아까 박지 평론가가 이미 잡힌 방향에 따라 가겠다. 검찰개혁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중요한 가닥. 예, 여기에 함의가 있는 게 있어요. 한 발 더 나가면 대통령이 당연히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중대범죄처를 하겠다 이런 목소리가 많지 않습니까? 네. 게다가 민주당 지지자들도 그거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이미 잡힌 방향으로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청와대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체를 강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이런 말을 우회로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당이 만일 민주당이 민주당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소위 강경파들이 주도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처를 강행했을 때 과연 청와대에서 이걸 오케이 하겠느냐? 이거는 저는 좀 별로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대통령 말씀이 그런 게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네, 역시 저 평론가 아니라 그냥 아나운서라고 불러주세요.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요. 저 아니면 아무도 분석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이제 이동영의 촉과 함께 하시고요. 자, 그리고 뭐 야당에서는 후보 3인방 그 인사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다 잘못된 인사가 아니다. 이런 멘트도 있었잖아요. 이것도 이제 잡신 멘트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이거는 뭐 뒤에 우리가 또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이것도 질의응답 시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청문회가 이대로 진행되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이게 지금 뭐 과거처럼 국무총리, 뭐 법무부 장관, 또 어디 장관 그거 한번 하면 뭐 가문의 영광이고 그런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다들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청문회 가서 나뿐만이 아니고 모든 가족까지 망신당하는 일을 5천만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 못하겠다. 안 하면 안 했지. 이런 생각이 많기 때문에 이런 청문회 지금 같은 망신주기 청문회 방식은 바꿔줘야 된다. 그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걸 봐라. 우리가 왜 임명했는지 도덕성보다는 그 얘기를 한 것 같고 이 이야기는 저희가 우리 방송에서도 여야 의원 모두한테 물어보면 다 지금의 청문회 방식은 문제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런데도 안 바뀌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정부가 지금 1년 남았는데 1년 뒤에 지금의 야당이 정권을 갖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똑같이 겪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야가 다음 정권이 바뀔 때까지 뭐 정권이 연장될 수도 있고 교체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대통령의 이야기처럼 도덕검증과 정책검증을 분리해서 도덕검증은 비밀리에 하든가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족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탈탈 털린다고 하죠. 그런 검증은 또 수많은 후보자들이 손사래를 치게 하는 원인이 아닐까 싶은데 이 작가님도 뭐 청와대 빨대가 있어도 나는 안 하겠다라고 매번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 합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재용 부회장 죄송합니다. 이재용 부회장 사면 관련해 가지고 뭐 국민 공감대 형평성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이거는 뭐 사실 대통령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죠. 네.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 혹은 뭐 전직 대통령에게도 함께 나왔습니다만 사면에 찬성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국민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대통령 어느 한쪽 손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또 이 정부가 뭐 공정, 원칙, 뭐 상식 이런 얘기를 쭉 해왔는데 재판에서 법원 판결이 났는데 그거를 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합니다만은 그걸 당장 적용했을 때 후폭풍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대통령의 얘기는 그냥 원론적인 얘기였어요. 원론적으로 던진 거였고 글쎄 모르겠습니다. 뭐 정권이 마지막에 혹은 뭐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건의해서 받아들이는 형식. 그게 이제 DJYS가 전두환 노태우 사면할 때 그런 식으로 했죠. 그런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저는 이 정권 끝날 때까지 사면은 좀 어렵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정석 평론가도 뭐 비슷하게 보시는 건가요? 네, 결과적으로 이제 이재용 부회장 사면 관련돼서 이슈가 나오는 게 지금 무슨 반도체 시장에서 이제 중국 시장에 추월 당했고 삼성전자가 뒤처지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인데 삼성전자가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회사였는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기업입니다. 물론 그 사기업에 대한 영향이 국가와 국민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는 부분이 있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이 되면 삼성전자가 다시 경쟁력을 되찾고 사면되지 않으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누구보다 이 경쟁력을 갖추고 1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삼성전자 직원들이기 때문에 부회장의 이 사면 문제와 관련돼서는 결부짓지 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야당에서 늘 공격했던 것이 이제 공정이 최우선이고 나머지 능력이 아무리 된다 하더라도 이 공정을 어긋나게 하면은 이 사람 뽑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딱 그런 케이스예요. 뭐 능력이야 어차피 삼성전자의 실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한들 공정하지 못했던 부분 그러니까 전 정권의 특정인에게 말이나 이런 것들을 선물해주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국민들에게 당연히 아직까지는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원론적 이야기는 뭐 이 문자 폭탄 관련해서도 사실은 대통령이 원론적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네. 이걸 뭐 대통령이 하지 마라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이 답변에 대해서 박지희 씨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문자 폭탄에 대해서는 근데 굉장히 의미 있게 들은 게 뭐냐면요. 이제 뭐 원론적인 얘기를 했죠.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뭐 예의를 갖춰서 의견을 표출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주목을 좀 했습니다. 정치인들은 문자에 대해서 문자 폭탄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 문자에 대해서 좀 더 여유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대통령의 행동으로도 직접 보여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지난 이제 뭐 총선 당시에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라고 해가지고 뭐 조금 얘기가 있기도 했지만 그 청년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제 북조선의 개라고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이런 문자 쏟아지는 문자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기를 대통령이 원하는지를 직접 좀 보여줄 수 있었고 그거를 오늘 한 번 더 강하게 얘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과거 대통령 경선 시절에도 문자 폭탄에 대해서 민주당의 다른 후보들이 문재인 후보한테 항의했을 때 양념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생각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장석 평론가도 어떻게 그 정치 한때는 정치인이었으니까 네네. 문자 폭탄 좀 받아봤습니까? 심지어 정치를 안 하는 요즘도 문자 폭탄을 가끔씩 너가 방송에서 했었던 워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워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요 한 문장 정도 빼고는 아래 위로는 전부 욕이에요. 방송에서 한마디도 언급할 수 없는 욕들인데. 그런 거 받으면 느낌이 어때요? 처음에는 이제 그러려니 흘려야지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나중에 문득 계속 생각나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지지자에 대한 반감까지 번지게 되는데 지금도 사실 이제 기사가 쏟아지는 워딩들이 헤드라인이 그렇게 나와요. 문통령 지지자들에게 국민들에게 예의 갖춰라 이렇게 짧게 나오는데 그렇게 워딩하지 않았고요. 정확한 워딩은 저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라면 그럴수록 더 문제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고 상대를 배려하고 그다음에 보다 공감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잘 전달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문자 폭탄 자체를 하지 말고 예의를 갖춰라라는 지시 명령으로 좀 헤드라인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럼 어쩌다 보면 그런 문자 폭탄 맞으면 쿨하게 넘어갑니까? 아니죠. 쿨하게 마음에 담아두죠. 이게 잘 안 사라지더라고요. 사실은 진짜 쉽지 않습니다. 뭐 이동영 작가님도 그렇게 쿨하게 넘어가진 않잖아요. 아니 그래도 저는 뭐 오창석 씨처럼 댓글로 싸우고 그러지 않아요. 저 못 참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뭐 저희 얘기를 듣기라도 한 듯이 이 댓글창에는 많은 분들이 이 코너 너무 좋다. 네, 매일매일 이 멤버로 가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있네요. 네. 예. 박지 씨도 꽤 많이 받아봤잖아요. 인스타 DM이라든가. 네, 그렇죠. 댓글이라든가. 팟빵 댓글이라든가. 네. 예.
쿨하게 넘깁니까? 쿨하게 넘기고 또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제가 배울 것들이 있습니다. 배울 것들이 있고 뭐 너무 이제 속상할 때는 그렇다고 뭐 여기 뭐 내가 생각 안 하면은 내 인생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배울 것만 배우고 나머지는 잊자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죠. 예. 네. 지난번에 눈이 퉁퉁 부어서 왔던 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모든 언론에서 예. 공격을 받다 보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자신의 같은 정당 사람들한테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이렇게 문자 폭탄 받다 보니까 아마 속이 좀 상하겠죠. 행동에 제약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사실은 결국은 이제 자신 스스로는 소신 발언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엄청난 공격을 받으면 첫 번째 내가 잘못되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아무리 나를 지지해줬던 사람이지만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얘기를 듣고 조정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강행하는 경우가 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함께 같이 가야 된다고 보는데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최대한 걸러서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고 지지자들도 내가 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나의 대표자로서 행동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막연히 앞뒤로 욕만 써서 보내면 사실은 이제 감정에 상처만 남죠. 자, 말씀드린 순간에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동시 접속자 수가 1000명을 넘었는데 보통 저희가 6시에 시작해서 7시 넘어야 1000명이 되거든요. 네. 오늘 저희가 별 홍보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5시 30분에 시작했는데 지금 5시 49분에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동영의 쭉 시작이 좋네요. 고맙습니다. 네. 시작이 반이다. 예, 생각이 들고. 오늘 대통령 얘기를 쭉 했는데 아까 제가 앞서서 대통령 연설 중에 실정에 대한 비판,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라든가 반성이 없었다. 그 부분 좀 아쉽다고 했었는데 질의응답 시간에 나왔어요. 질의응답 시간에 부동산 관련해서 한 2차례 질문이 있었고 그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죽비를 맞았다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참패를 당했다. 이걸 인정을 했었는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바뀔지 이것도 당정청이 생각할 부분이 아닐까.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임금 근로자 통계표 같은 게 있어요. 이제 2018년까지 나와 있어서 2018년 거를 말씀드리면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10%씩 나뉘는데 1분위 연봉 소득자가 1년 연봉이 72만 원인 경우도 있고요. 최저입니다. 2분위가 1,166만 원, 3분위가 1,888만 원, 4분위가 2,153만 원인데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미만이 대한민국 임금 노동자 중에 40%를 차지합니다. 물론 세전 기준이긴 하지만 40%를 차지하다 보니까 과연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부동산 공급은 이미 100%를 초과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 4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과연 앞으로 계속해서 돈을 모은다고 한들 집을 매매로 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공급량이 이미 100%를 초과했다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집을 앞으로 구할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초점 좀 잘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박지희 평론가는 부동산 TV에서 한 10년 일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부동산에 대해서 좀 잘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저는 그냥 뭐 제 바람을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뭐 종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역시 뭐 내는 사람보다 안 내는 국민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럼요. 내는 국민보다. 그러니까 내는 국민들도 당연히 억울할 수 있죠. 억울할 수 있지만 내지 않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같이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지금 민주당의 부동산 특위 구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뭐 지켜볼 일이겠죠. 네. 예. 자, 오늘 첫 시간 원래 박지희 씨하고만 해야 되는데 오창석 씨가 자기도 끼고 싶다 해서 오셨고 원래 무슨 요일이에요, 오창석 씨? 저는 원래 이제 금요일 담당자입니다. 금요일 담당자. 예, 금요일에 그럼 다시 뵙는 걸로 하고 자, 같이 한번 해봤는데 어땠습니까?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면 오랜만에 이제 이 스튜디오에 와서 방송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달라진 모습으로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청취율에 도움되는 담당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은 박가영 아나운서. 연합뉴스 앵커죠. 수요일은 김용민 PD, 목요일은 박지훈 변호사 이렇게 나가는데 박지 씨는 어땠어요? 네, 저도 뭐 오늘 첫 시간이어가지고 조금 긴장했는데 또 우리 오창석 평론가가 구원투수로 나와주셔가지고 너무 편안하게 재밌게 방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는 제가 나오고 금요일에는 오창석 평론가, 금요일에 또 김용민 평론가와 제가 진행하는 이 토론도 있잖아요. 예. 꼬꼬무 토론. 예. 거기에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 매일매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 이동형의 촉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디에서 들을 수 없는 의미 있는 그런 분석을 제가 2개 해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들을 필요가 없었던 말이에요. 하나만 한 거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내일 또 새로운 촉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퇴근길에 만나는 오늘 하루의 뉴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화이트나도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식약처가 모더나 백신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방 효과가 인정된다 판단을 했는데요. 이제 코로나 백신에 모더나까지 추가가 된 셈인데 상반기에 일부 도입이 된다고 하죠. 관련해서 이재갑 한림의대 감염내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모더나 백신의 안정성 평가를 통과한 건데 지난 1월 우리가 이미 계약을 마친 백신이지 않습니까? 네, 일단 2천만 명분 계약이 돼 있는 상태고요. 일단은 지금 식약처 심사가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1단계 이제 전문가 자문 회의가 이제서 통과가 됐고요. 일단 중앙약심, 또 최종심의위원회까지 이제 2단계가 아직 남아 있기는 합니다. 예, 아직 남아 있는 상태인데 다른 백신보다 이렇게 안전성 평가가 늦게 나온 이유가 있습니까? 신청 자체가 좀 늦었고요. 예. 일단 화이자랑 아스트라네카가 이제 먼저 신청돼서 통과가 됐고, 그 이후에 얀센이 통과가 됐고, 근데 모더나가 이제 어차피 이제 6월달 정도에 일부 이제 물량이 들어올 거여서 지금 이제 4월부터 심사를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최종 심사 단계로 이제 진행되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국내에서 이미 일부에서 모더나 백신이 진행이 됐다면서요? 예, 군부대, 그러니까 아하. 미군 부대 안에서 이제 된 거고요. 일단 그렇게 들어온 거는 특례 수입 조건으로 미군 부대 안에서만 사용하게 돼 있어서 이제 미군 부대에서 이제 근무하고 계신 한국 분들의 일부는 모더나 백신 맞으신 분도 있고요. 예. 얀센 백신을 맞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 자, 현재 백신 접종이 한창인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죠? 일단 이제 지난 주말까지 360만 명이 이제 1회 이상의 접종을 마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한 7% 정도, 전 국민의 7% 정도가 이제 접종을 한 상태고요. 예. 이제 이제 지난주부터 이번 주 들어서면서는 이제 2차 접종 시기랑 맞물리면서 예. 접종 속도가 신규 접종 속도가 좀 늦어지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 14일 넘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좀 들어오고 이번 주에 화이자 백신이 좀 더 수요를 더 들어오게 되면 조금씩 이제 1차 신규 접종자도 다시금 이제 속도가 붙을 거로 예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 7% 정도. 네. 정부와 방역 당국은 원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다 조금 더 빠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교수님 볼 때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2분기까지 접종분이 이제 1,300만 명에게 1차 접종을 하겠다는 부분들은 6월달 안에 얀센이나 노바백스나 모더나 중에 일부 물량이 들어오면 이제 가능해질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예. 접종이 되면 6월달에 몰려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6월달에 접종을 이제 계획대로 수급도 되고 계획대로 접종이 이루어지면 1,300만 명분 1,300명이 접종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7월부터 8월, 9월 넘어가면 이제 백신 종류가 5개 백신이 이제 계속해서 들어오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 일단 접종 물량에 있어서는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일단은 이제 7월 이후에는 젊은 분들이 주로 접종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급 문제보다는 접종을 정말 잘할 거냐. 젊은 층에서 지금 백신 접종에 대해서 약간 좀 꺼리는 분위기들이 좀 있어서 예.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가 오히려 이제 하반기에 예방접종의 이제 성공 여부가 걸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젊은 층이 좀 꺼리는 경향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네, 예. 지금 이른바 노쇼 백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저도 지금 며칠 전부터 계속 전화를 하고 있는데 예. 예, 그만큼 특히 젊은 층에서 그거 노쇼 백신 맞겠다고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은 어떻게 거부감 좀 없는 거 아닙니까? 젊은 층에서? 네, 그러니까 일단 이제 일부는 접종을 안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예. 일부는 이제 본인의 이제 직업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을 자주 나가야 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는 이제 여행을 즐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빨리 접종을 해야 자가격리 면제가 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예. 또 많은 분들이 또 접종을 하고 싶어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20대, 30대, 40대, 그러니까 이 젊은 층에서의 접종률을 올리는데 이 노쇼 백신 자체가 좀 상당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오늘 대통령 연설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찍어서 얘기하진 않았습니다만 대통령 워딩 중에
백신 불신을 좀 조장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공교롭게 또 오늘 연합뉴스 기사는 백신 접종 어제 3명에 불과 또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뭐 어제는 주말이었으니까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텐데 언론에서 계속 이렇게 불신을 조장하는 게 좀 위험할까 싶어서 어떻게 씁니까? 사실 이제 연합뉴스 기사도 사실 일요일이기 때문에 접종 거의 안 하고요. 다만 2차 접종이 이제 예약돼 있는 분들은 되도록 날짜를 맞추려고 사실 접종센터들이 고생스럽지만 일요일에도 문을 열어가지고 접종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 없이 그렇게 기사를 쓰는 것도 사실은 조금 왜 그러나 생각도 좀 들고 또 이상 반응과 관련된 기사들도 가끔씩은 좀 너무 선정적인 제목을 달아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노쇼 이야기를 여쭤봤는데 이 백신 관련한 가짜 뉴스 혹은 이 불신을 조장한 뉴스 때문에 노쇼도 오지 않았느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거 사실 이제 예약을 했지만, 그러니까 불안한 가운데서 이런저런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상 반응이나 이런 얘기 때문에 그래도 접종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예약은 했는데 막상 당일 되니까 이제 마음이 조금 이제 내키지 않아서 안 오시는 분들이 좀 꽤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사실은 이제 접종에 잘 동참을 해주셔야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 그런 집단 면역에 달성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나는 거고, 일단 그래야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금보다는 조금 이제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접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조금 접종 동의율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한 카톡에서 가짜 뉴스도 돈다고 하던데 백신 맞고 이미 수십 명이 사망했다. 이 확실한 진실을 좀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 이제 백신 접종 이후에, 그러니까 시간적인 연관성 때문에 접종하고 나서 사망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질병관리청이 신고가 되는 대로 다 피해 조사반들이 이제 조사도 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은 이제 부검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부검 상황을 보다 보면 기저질환이 악화된다든지 특히 급사하신 분들은 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뭐 뇌출혈 같은 그런 급성에 해당되는 질병으로 사망하신 분들로 대부분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백신과의 인과관계라기보다는 이런 급성 질환이 악화됐다든지 아니면 기저질환이 악화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백신 접종과 특정 사망이 연관돼 있다 이런 뉴스는 사실은 이제 사실을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 이제 유언 비어들도 많이 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어르신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좀 더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자식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설득도 해드리고 또 같이 좀 설명도 좀 해주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특히 AZ 백신을 지금 많이 맞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선진국은 맞지 않고 우리나라만 맞는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요, 전 세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백신이어서 현재 전 세계 130여 개국 이상에서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이자나 뭐 모더나 이런 것보다 맞고 있는 국가들도 많고요. 이제 미국만 이제 다른 백신이 많다 보니까 안 맞고 있지 대부분의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 또한 이제 호주, 우리나라 또 아시아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사실 사전 계약 물량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냉장 보관의 이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접종하고 있다. 또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거의 다 접종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또 조선일보는 태권도 전 챔피언 아스트라제네카 맞은 후 다리 절단, 붓더니 다리 폭발 이런 제목의 기사를 또 달았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환자가 기존에 당뇨병을 앓고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 이런 거거든요. 사실 이제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이제 다리에 상처 나는 거나 이런 걸 잘 이제 감각이 떨어지면서 잘 못 느끼시기 때문에 당뇨병성 족부 감염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사실 이거는 백신과는 전혀 무관한 형태의 감염이고 또 게다가 세균 감염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백신 때문에 일어났다고 보기에는 정말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기사를, 그것도 뭐 우리나라에 발생한 것도 아니고 외국의 기사까지 끌어다가 와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좀 이렇게 현혹시키는지 상당히 개탄스럽기도 하고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게다가 다리가 폭발했다고 이렇게 자극적 제목을 달아서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관련해서 지금 문자가 하나 왔는데요. 3359번님께서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되는지 갈등이 생깁니다. 5월 10일부터 예약을 해야 되는데 혈전이 있어서 약을 복용 중입니다. 백신 맞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아마 5월 12일부터 예약하시는 분이라면 아마도 지금 아마 65세 이상에서 70세에 해당되는 연령의 분이신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지금 혈전과 관련해서 약을 드시고 있다고 해서 현재 그 젊은 분들에서 주로 발생하는 희귀혈전증이 더 발생한다는 보고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현재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서는 혈전증 발생한 사례가 외국 사례 전혀 없는 상태고요. 어허. 우리나라도 지금 희귀혈전증 사례 1명 의심 사례 정도만 있지만 이것도 이제 외국에서 말하는 혈전 사례랑 전형적이지 않아서 사실 우리나라는 130만 명 나왔을 때 통계를 봐도 희귀혈전증 사례가 1명 또는 1명도 아닌 상황으로 지금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 국내에서의 혈전증 발생 훨씬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드시고 있는 약이 있으시다는 얘기는 또 그 기저질환이 있으신 거기 때문에 예. 접종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아하. 그리고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60세 이상에서는 이상 반응의 사례도 훨씬 적고 효과 면에서도 화이자 백신과 거의 버금가로 좀 더 낫다는 논문들이 요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안심하고 접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3359번님 참고가 됐으리라고 생각 들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이 백신 접종 전으로 이제 뭐 젊은 층도 서서히 맞아갈 테니까요. 음주 가능하느냐 이런 질문도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백신 전 혹은 접종 후에 술을 마셔도 되느냐?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면역 반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알코올이 크게 면역을 떨어뜨린다 이런 보고는 없지만 예. 이제 접종 후에 2, 3일 정도 면역 반응 때문에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예. 접종 전후에 한 2, 3일 정도는 음주를 이제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마지막으로 이것 좀 여쭤보죠.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방안에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 밝혔고 다른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도 찬성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독일에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사실 지적재산권을 일부 이제 잠깐 이제 중지시켜주는 부분이 된다면 이제 전 세계적인 백신 개발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는 있는데요. 예. 다만 이게 지적재산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일단 바로 개발이 되는 게 아니라 개발하고 또 임상하고 이러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거든요. 그래서 예. 단순히 이제 지적재산권을 포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일단 기술 제휴를 통해서 일부 백신 생산이 가능한 허브 국가를 키우는 게 사실은 백신 생산에 있어서 훨씬 빠른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예. 두 가지 전략을 같이 취하는 게 현재 백신 수급 문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죠. 9월 말까지 국민 전원에 대한 1차 접종은 가능하겠느냐? 네, 일단은 백신 수급만 제대로 되면 이제 우리나라의 접종 속도가 상당히 빠를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수급이 된 마당에는 더 중요한 거는 접종을 국민들이 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접종 물량은 와 있는데 국민들께서 접종을 잘 안 해주시면 9월이고 뭐고 간에 아예 달성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일단 앞으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백신의 수용성을 얼마나 높이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젊은층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들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전문가들이 앞으로 코로나 백신은 계속해서 인류랑 같이 가야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을 많이 하던데 그러면 네. 우리나라가 자체로 백신 개발하는 것도 당연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언제쯤 가능할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3개 회사의 백신이 이제 지금 임상 두 번째 단계까지 진행이 되고 지금 활발하게 임상 연구가 진행 중이어서 예. 빠르면 7월이나 8월에 3상 연구가 진입할 것 같고 어허. 11월이면 이제 그 연구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이제 분석하고 이런 시간까지 합치면 내년 초에는 국산 백신이 일단 출시 준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백신 개발이 늦은 거는 뭐 정부에서 투자나 이런 게 좀 미미해서 그렇습니까? 일단 기술 자체가 우리나라의 백신 기술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한 5년에서 10년 정도가 뒤떨어져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예. 어쨌든 그 부분들을 최대한 당겨서 1년 정도 수준까지 당겨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 전에 투자가 분명히 적었지만 예. 일단은 많은 노력에 의해서 이제 백신 생산이 가시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의대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 토크 여의도 정면 승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윤관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윤영석입니다. 예, 먼저 민주당 윤관석 의원님 사무총장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좀 저한테 너무 무거운 자리를 맡게 돼서 예. 많은 부담이 됩니다만은 앞으로 선당후세 자세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당의 전반을 또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깨가 무거우실 텐데 앞으로 뭐 잘해주시길 바라고요. 예, 예. 윤영석 의원님은 당권 도전 출사표 던지셨더라고요? 예, 우리 윤관석 의원님 우선 그 사무총장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저도 이제 당대표에 꼭 당선되어서 양당의 그 책임 있는 그런 지도부로서 함께 우리 정치를 발전시켰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 윤영석 의원님은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초대해서 당대표 예. 나간 그런 이유, 의미 이런 거 한번 따로 여쭤볼게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오전에 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이 있었습니다. 인사 문제, 또 전직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사면 문제, 북한 문제, 문자 폭탄 이야기까지 많은 이야기 나왔습니다. 부동산 얘기도 당연히 나왔고요. 일단 민주당 윤관석 의원님 대통령 특별 연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저희도 오전 11시에 최고위원 지도부가 같이 함께 특별연설을 시청을 했습니다. 일단 제일 반가웠던 것은 백신 문제 관련해서 코로나 때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백신 접종의 국민 안심 제고와 허브국가 도약 청사진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접종 속도나 목표를 더 높여서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 또 구체적인 계획들도 수치를 동원해서 말씀하신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경기 회복의 지표도 긍정적 신호가 지금 오고 있다. 뭐 이렇게 많은 수치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전 수준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긍정적 지표를 환영하고요. 그러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들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의 공동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정도 노력하고 국회에서도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부동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기조를 유지하는 선에서 기조라는 것은 이제 투기 차단이나 실수요자 보호, 공급 확대라는 정책 기존 유지하겠지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하다면 재검토와 보완에 초점을 맞췄던 뉘앙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당에서도 세부 정책들을 잘 조정 준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또 이따가 사회자께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영석 의원님. 그 대통령 연설 나오자마자 야당은 뭐 독선과 아집이었다, 자화자찬이었다 이렇게 혹평했어요. 네, 물론 뭐 저희가 이제 야당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뭐 객관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어떤 그런 좀 자화자찬에 흐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희망을 주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이제 희망 고문이 되면 안 되거든요. 예. 이제 그동안 이제 지난 4년 동안에 그 대통령을 그런 국정 수행을 해오셨고 이제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속에서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이 국정을 올바로 세우고 잘 마무리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그런 어떤 해법을 제시를 하셨어야 되는데 우선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그 민주당이 그동안 내로남불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 사회의 어떤 정의가 무너진 그런 상황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어떤 그런 사과가 없었다는 거. 그 다음에 25분의 그러한 그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은 집값은 폭등하고 또 세금은 그 세금 폭탄으로 중산층에 이란 그 큰 부담을 지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한 그런 사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법도 제시를 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기업 규제 3법이라든지 이런 그 여러 가지 날치기 통과와 또 장관들을 인사청문회 그 동의도 없이 여야 합의가 없이 그냥 임명을 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정의 어떤 일방적인 이러한 독주에 대해서도 솔직한 그런 의견 표명이 없었다는 것이 상당히 아쉽고요. 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국민들한테 이렇게 뭔가 소회를 밝히는 자리가. 그래서 좀 그런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으면 훨씬 더 그런
인정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저는 아쉬움을 좀 말씀드립니다. 예. 윤영석 의원 이야기 듣고 윤관석 의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혹시? 예, 뭐 전체를 다 비판해 주시니까 예. 그래도 이제 몇 가지 측면에서는 뭐 솔직하게 뭐 말씀하신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아까 부동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벌쩍 들 정도의 심판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부동산 때문에 심판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기조 방향 이건 누가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그 기조와 방향은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투기 차단과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와 공급 확대 이걸 기조로 하되 다른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좀 보완하고 조정해라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남북 관계나 이런 부분들도 잘 되오다가 교착과 어려움이 빠져 있긴 합니다만은 그 부분도 조급해하지 않으면서 한반도 평화에 원인을 쏟겠다 이런 부분은 대통령으로서 남북관계 해결을 위한 적극적 의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경제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경제 성장과 경기 회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긍정적인 신호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다만 재난이나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격차 문제라든지 피해 업종에 대한 대책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국회와 함께 잘 상의하면서 대책을 만들어갈 걸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4년째 들어가서 그동안 5년 동안 힘썼던 것들을 잘 마무리하고 또 코로나로 발생한 상황들에 대한 위기 대처에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는 점에서 좀 평가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딱 지적을 하면요. 예. 이제 결국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경기 침체를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백신 그 공급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하게 어떤 이에 추상적인 희망만 제시를 하고 백신을 어떻게 공급을 하겠다, 어떻게 국민들께 백신을 빨리 이제 해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제시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어떤 백신을 어떻게 수급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좀 정부에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를 해주셔야지만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에게 두 번씩 기회를 드렸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인사 이야기도 오늘 뭐 대통령 기자들 간의 질의응답에서 나왔는데 대통령이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는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근데 어제 고위 당정청 회의가 있었고 오후에는 의총이 있었는데 대통령은 국회 상황 지켜보겠다고 했고 윤관석 의원님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예, 저희가 오늘 뭐 의총도 했고요. 예. 끝나고 나서 그 최고위원들 간에 간단한 대화도 좀 있었습니다. 또 청문회를 직접 참여해서 운영을 했던 해당 장관 청문회 간사들도 참여해서 정확한 사실 전달도 했고요. 종합하고 있고 저희가 볼 땐 이렇습니다. 첫째는 지금 과거에는 장관 청문회 하면 장관의 자격에 대해서 일단은 뭐 4대 기준, 5대 기준, 근데 요새 7대 기준까지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경영 문제라든가 뭐 탈세 문제라든가 위장전입 문제라든가 논문 표절 문제라든가 가다가 이것이 최근에는 7대 기준을 갖춰서 들어와도 또 여러 가지 뭐 또 문제 제기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또 헤매는 과정에서 또 의혹이 생길 수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업무 역량이라든지 뭐 능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부분적인 문제들이 좀 커지면서 또 청문회 후보자들에 대한 공격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당이 최근에 3명을 무조건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이제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하셨고 충분히 검증했는데 물론 청와대 검증만으로 완결판은 아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국회와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말씀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야당이 발목 잡기가 아니라면은 좀 더 진지하게 무조건 안 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심지어 오늘은 이제 2시에 국무총리 김부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한 회의가 있었거든요. 예. 그것도 대통령의 그 4주년 특별연설을 갖다가 문제 삼아서 제대로 진행을 하지 않고 파행을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조차도 화끈하게 통과시켜주자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 바가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모든 국회 청문회 후보자들을 목표를 정해놓고 무조건 낙마, 무조건 안 돼 하는 것은 너무 구태적이다. 좀 더 진지하게 협상을 하면 저희도 야당 의견을 충분히 드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영석 의원님. 윤관석 의원이 이야기했으니까 뭐 네네. 3명의 후보는 안 된다.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윤관석 의원 이야기처럼 김부겸까지 안 된다 하는 것은 이건 또 그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냐 이런 비판을 들을 수 있어서 또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제 그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그 대통령께서 인사를 할 때는 회전문 인사, 코드 인사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 특징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그 자기 사람 위주로 또 민주당 출신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요. 좀 이렇게 천하의 인재를 골고루 동력한다는 그런 뭔가 원칙이 있었는데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일국의 국무총리나 일국의 장관이면은 모든 국민의 어떤 도덕적인 모범이 될 수 있는 분이 돼야 돼요. 근데 참 입에 담기도 참 어려울 정도의 부끄러운 그런 이런 행동을 한 그런 행태를 보인 그런 분들을 장관으로 임명을 한다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예. 오늘 이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그러한 하자가 있지만은 강행을 할 것 같은 그런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상당히 좀 경고를 좀 보내고 싶고요. 김부겸 그 국무총리 후보자인 경우에도 제가 이제 쭉 인사청문회를 보고 그동안에 쭉 지켜보면은 사실은 그 라임 펀드라고 하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그 피해자들을 양산한 그런 불법적인 펀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그 본인의 자녀의 가족이 4명이나 또 이제 3살 먹은 손자 또 6살 먹은 손자 손녀 이러한 분들이 뭐 3억씩 이렇게 가입을 했다는 것도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는 대단히 이거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구석이 많고요. 과연 정리세라든지 이런 거 제대로 냈는지, 그러한 자금 출처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라임 펀드에서 가장 특혜가 많은 그런 테티스 11호라고 하는 거기에 6명 중에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자녀와 손자, 손녀가 4명이 가입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그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예. 이건 아니죠. 그 답변이 국민 눈높이에 공직자는 항상 국민 눈높이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민 정서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의 어떤 사과라든지 그런 유감 표명이 없었다는 게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예. 그러한 눈높이를 가진 분이 과연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옳은가 저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예. 평가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안타깝고 예. 이런 것을 문 대통령께서 또 강행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국민들의 그러한 어떤 눈살을 찌푸리고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알겠습니다. 것으로 예. 생각합니다. 그럼 국민의힘 입장은 이명숙, 박준영, 노영욱은 당연히 안 되고 김부겸까지 안 된다 이런 결론이네요. 김부겸 이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당의 이제 입장은 아닌데요. 제가 예. 이제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김부겸 후보자하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친분이 있는 관계지만은 그런 자녀의 어떤 그런 가족의 문제, 그게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저는 그 지표명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한 국민적인 정서를 좀 고려를 해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제가 호소드리는 겁니다. 예. 여당은 그럼 어떻게 다시 한번 야당과 예. 국무총리는 사실 막중한 역할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민생 회복이나 코로나 극복 문제나 백신 문제, 또 크게 부동산 문제까지 여러 가지 현안들 민생 현안을 풀어야 된다 해서 가능한 한 국정원의 공백이 최소화하는 게 좋고요. 김부겸 후보자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 야당 내에서도 그 의혹 제기가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은 사실로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제안드리면 국무총리 후보자는 빨리 그럼 통과를 먼저 서로 협상을 통해서 야당에서 협조를 해주시고 예. 장관 후보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또 그 의혹 제기에 대한 또 국민 눈높이를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진지하게 협상하면서 답을 차지하는 게 국회 역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물론 시안이었습니다만은 다만 제 홍보 요청 있고 하다 보면 약간의 시간이 있을 텐데 그렇게 국무총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적 눈높이 봐도 큰 음결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언론의 평가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먼저 협조를 해주시고 장관 문제에 대해서도 또 진지하게 협상하면서 대통령께서도 검증 실패는 아니다. 그러나 국민과 국회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야 완결이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협상을 지속하는 것이 좋지 그냥 다 문을 닫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해서는 국정 운영 공백만 초래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각자 이제 당내 얘기를 좀 여쭤보죠.
전재수 의원이 꺼낸 대선 경선 연기론 이게 결국은 주류와 비주류가 충돌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예측도 있고 당 대표가 빨리 교통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무총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몇몇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당에는 지금 대선 경선 관련해서는 당원 당규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당원 당규가 이제 게임의 룰이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몇몇 의원님들 의견 표출이 있다 해서 바로 이것을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더욱이 지도부가 이제 출범했고 또 국민들의 명령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진 민심과 민생을 잘 살펴라 하기 때문에 또 필요한 주요 현안 정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백신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라든지 반도체 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선적으로 해나가면서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전혀 타이밍이 아니고요. 또 당원 단계에 이미 경선 관련한 규정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논란이 산발적으로 벌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당 당내 상황도 좀 여쭤보죠. 네네. 당권 도전에 나선 초선 김웅 의원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고 홍준표 의원하고 또 김웅 의원이 SNS에서 설전을 벌이고 이렇게 됐었는데 네네. 최근에 5월 8일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에서는 나경원 1위, 이준석 2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층 후보에 대한 박수가 좀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석이 있던데 뭐 당권 도전 선언하셨으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저도 삼선이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제가 작년 10월 달에 당대표 도전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삼선이 당대표를 한다는 것은 너무 빠르지 않느냐. 예. 뭐 종전에 보면은 뭐 5선, 6선 이렇게 된 분들이 당대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초선들까지 나오니까 오히려 삼선은 이제 좀 더 중진인 그런 위치로 지금 그런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저는 이제 제가 제일 먼저 물꼬를 텄고 그다음에 지금 당내에 뭐 5선부터 또 초선까지 다양한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진 그런 분들이 당대표를 하겠다 나온 것은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선이 나온 것도 바람직하고요. 또 이준석 우리 젊은 원외 최고위원 하신 분이 나오신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속에서는 서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 당의 새로운 비전을 저는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이제 저도 이제 경쟁자 입장이니까 저도 정말 그동안에 새로운 비전을 계속 제시를 해왔고 그런데 이제 이 당대표는 우리 당 입장에서는 정말 막중한 그런 책임감을 가진 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당대표가 다른 어떤 정치 원로에게 의존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본인이 어떤 확실한 그런 소신과 주관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떤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책임감을 확고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당 당대표 경선 룰을 보면 당원 대의원 90%, 일반 국민 10%였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당원 대의원 70%, 국민 여론조사 30%예요. 국민 여론조사가 많은데 이게 서울시장 선거라든가 혹은 대통령 선거가 아니니까 당대표 선거니까 당원들에게 더 많은 그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이렇게 당원이 70%나 되면 초선은 어렵다 인지도가 낮으니까 그래서 50대 50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국민 여론을 좀 더 반영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역대 쭉 이렇게 보면은 뭐 당원들의 그런 의견이나 일반 국민들의 의견이나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한 절반 정도씩 이렇게 그 반영을 하면 참 좋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른 이야기는 이것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요. 윤정석 의원님? 네네. 그 문 대통령이 모욕죄 고사 취하한 30대 청년, 언론에서도 30대 일반 청년을 대통령이 어떻게 고소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을 했던 전력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순수한 청년의 의견 표명이 아니고 정치행위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뭐 조금 이렇게 이제 하나의 프레임이 나고요. 그분이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신 분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신청을 한 분이죠. 비례대표 신청은 보통 뭐 수백 명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비례대표를 신청을 했다고 해서 달리 볼 이유가 전혀 없고요. 그야말로 평범한 시민이고 평범한 청년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본인이 수차례 언론에서 국민들이 대통령을 마음껏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놓고 본인을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국민을 고소했다는 그것이 문제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이제 우리 국가 원수 모독죄라든 이런 게 있었습니다. 독재 시대에. 그렇지만 지금 그런 게 더 이상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그런 합리적인 비판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고요. 예. 대통령이 이번에 그 모욕죄 고소한 부분을 취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잘하신 것이고 앞으로 국민들이 비판을 하더라도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 근데 반대로 지금 역시 30대 청년이죠. 황희두 씨가 이번에 재판 가서 2년 구형 받았단 말이죠. 국민의힘 또 이명박 전 대통령 곽상도 의원 비판했다가 그럼 같은 30대 청년인데 누구는 고소당해서 재판까지 가서 구형까지 당하고 누구는 치아해야 되고 이거는 좀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현직 대통령과 이제 그게 좀 차이 나는 부분일 수 있는데 예.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일반 이제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통령은 좀 더 그릇이 커야 되고 좀 더 포용력이 있어야 되고 국민들의 어떤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뭔가 도량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같은 주제로 해서 윤관석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정일 씨, 황희두 씨 문제. 예. 비판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소치안 잘했다고 보고요. 하지만 일반 국민은 아니었습니다. 이 3대 청년이 알고 보니까 국민의힘 후보로 총선 출마돼도 악선했다고 하니까 일종의 정치 행위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냐. 상식적으로 일반 국민이 아닌 선거에 출마까지 했다가 악선하는 분이 이제 대통령을 계속 공격해서 문제되는데 이걸 갖다 국민의 의견을 하나로 봐야 되기도 하겠지만 또 정치적인 자신의 행위와 그 공격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순수한 의도를 보기는 어렵다 하는 그 지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황희두 씨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분도 유튜버인데 이에 대해서 의원도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공직자 아니겠습니까? 예. 대통령한테는 해도 되고 의원한테는 하면은 법적인 책임을 묻고 이렇게 된 것은 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잘 따져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한쪽은 순수하다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됐다고 보고요. 한쪽 부분에 대한 형평성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균형감 있는 국민의 판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편의 자유 이 얘기까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토론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두 분 의원님들은 2주 뒤에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죠. 오늘 예,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사무총장 윤관석 의원,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맞는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화이트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후 2시부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와 수사 계속 여부 등을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었는데 방금 끝이 났다는 소식입니다. 이 지검장도 참석해서 직접 혐의를 소명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수사심의가 끝이 났죠? 그렇습니다. 오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관련해서 오후 2시쯤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성윤 지검장도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1시 50분쯤 대검찰청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수원지검 수사팀도 주차장을 통해 대검 청사으로 들어가고 대검 반부패 강력부에서 수사 중단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당시 수사팀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금 외압 말씀하셨는데 이성윤 지검장 혐의가 정확하게 뭡니까? 일단은 이성윤 지검장의 혐의는 2019년 6월에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 시절에 수원지검에서 김학의 전 차관 관련한 어떤 수사를 하려고 했던 안양지청 수사팀이 수사를 하겠다고 하자 수사를 중단해라라고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겁니다. 예. 자, 심의 들어가기 전 위원들은 어떤 발언을 했어요?
일단은 저희가 확인한 거는 이제 양창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 발언인데요. 피의자가 무슨 지위고 어떤 처지에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이번 심의위 일정은 종전에 해왔던 방식대로 정한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이성윤 지검장의 어떤 지위나 검찰총장 후보에 거론됐던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내용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내용만 가지고 판단을 하겠다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결과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결과는 일단은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수사는 멈추되 기소를 하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소를 하라는 찬성한 사람은 이제 전체 13명 중 8명이고요. 수사를 중단하라고 한 사람도 13명 중 8명입니다. 예. 자, 이렇게 돼서 사상 최초로 기소가 된 서울중앙지검장 이렇게 언론에 실리고 있던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계속해서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기소 여부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법조계에서는 이제 유력 검찰총장 후보자로 거론되던 이제 이 지검장이 피의사실 공표로 좀 사인에 오르지 못했다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까지 나왔으니 이성윤 지검장을 기소하는 거는 이제 불가피할 것 같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성윤 지검장이 자리를 박차고 나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경심 교수 2차 공판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2차 공판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재판을 보다가 잠깐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 일단은 변호인단에서 반박하는, 그러니까 핵심 증거인 표창장 위조 파일이 나왔던 그 컴퓨터가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2013년 6월 달에 이제 정경심 교수 자택이 있었고 정경심 교수가 그 컴퓨터를 가지고 위조를 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그 변호인단에서는 오늘 그 컴퓨터는 방배동이 아니라 동양대에 있었다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예. 예를 들면 2013년 5월부터 이제 8월 사이에 IP 주소가 이제 검색이 되는데 그 IP 주소가 굉장히 똑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럼 그런 거를 미루어 봤을 때 그 같은 IP 주소가 있었다면은 같은 장소에 있었을 거라고 추측을 해본다면 예. 그 당시에 이제 정경심 교수가 월요일, 화요일 그 동양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그 강의한 시간과도 겹친다는 게 변호인 주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은 자택이 있었던 방배동에서 표창장을 위조했다라고 했었는데 만일 네. 컴퓨터가 동양대에 있었다면은 검찰의 논리, 공소가 깨지는 거니까 아마 변호인단은 이걸 아마 집중 물고 늘어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검찰에서도 그 변호인단에서 주장했던 것들을 반론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1심에서 나왔던 여러 증거들과 그리고 변호인 간의 공방들이 다시 재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제출된 그 변호인단의 증거에 대해서도 그 검찰에서는 약간 이제 반박하는 지금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기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였습니다. 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사건 처리반, 미제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뉴스 정면승부의 사건 처리반장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저희가 한강 실종 대학생 사건을 좀 다뤘었는데 많은 언론에서 인용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 조회수 상당히 높던데 그만큼 관심이 많은 집중되어 있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눌 텐데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계속해서 많은 의혹들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손정민 씨의 친구와 친구의 아버지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하던데 첫 조사죠 이번이? 예, 이 사건은 실종 사건의 참고인 조사와 변사 사건의 참고인 조사가 다릅니다. 예. 지금 조사는 변사 사건의 참고인 조사고요. 27일, 29일 받았다고 하는 거는 실종 사건의 참고인 조사입니다. 아, 그때는 아직 사체가 발견되기 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건의 성격 자체가 그냥 일종의 어떤 호의적으로 와서 조사 받으시는 정도고 지금은 이제 실종 그 변사 사건이기 때문에 약간 피의자성도 가미된. 사실 요거는 조금 다른 거는 뭐냐면 변사 사건 자체의 성격 자체가 넓기 때문에 예. 뭐 약간의 강제성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에의 조사와 지금의 조사는 상당히 성격이 다르고요. 또한 저는 좀 아쉬운 거는 실제로 이 조사 자체를
친구와 친구의 아버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 이제 가족을 대표해서 나오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의혹이 들어오는 것은 가족의 여러 구성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을 각각의 독립적으로 다 조사를 동시에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이 어떤 참고인 조사의 한계점 같은 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둘을 독립적으로 예. 9시간, 10시간 동안 조사한 부분입니다. 예. 근데 경찰 입장에서도 뭐 여론만 가지고 이 가족들을 다 소환하기도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뭐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사실 여기서 참고인 조사인데 피의자성 참고인 조사지만 사실은 참고인 조사였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어갖고 최대한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그 친구 경우에는 10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했다. 그 아버지는 그거보다 약간 이제 몇 시간 조사를 덜 했다고 하던데 이게 참고인 조사인데 열 몇 시간씩 걸려서 조사를 할 그런 게 있을까요? 어떻게 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단순히 한 사람한테 사건 재구성에 대한 얘기만 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 사람한테 묻고 다른 사람한테 확인하는 작업들 그리고 그것을 조서 같은 걸 작성하고 다시 확인받는 거.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단순한 참고인 조사는 아닌 것 같아요. 제 느낌상으로는. 예. 이거 이제 보통 이런 변사 사건에서는 그렇게 오래까지 하지 않는데 예. 아마 경찰에서도 다음에 소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하는 김에 지금 나오는 의혹들을 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뭐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또 부르고 갈 수 없으니까 그렇죠. 한번 불렀을 때 다 한번 봐보겠다 이건데 아까 말씀드린 27일과 29일 조사했을 때 최면 조사도 같이 했다고 해요. 근데 경찰 내에서도 이 최면 조사가 과연 효과가 있느냐? 그러니까 뭐 다른 사건하고 이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아까 뭐 참고인 겸 피의자일 수도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만일 피의자로 한다면은 이 최면 조사가 효과가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보통 우리가 최면 조사를 모든 사람이 다 최면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한 반반 정도라고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그 정도라고 보고요. 최면이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이 반. 그래서 최면 감수성 조사를 먼저 하고요. 그렇습니까? 실제로 최면을 참고인 정도에서는 그러니까 자기가 적극적으로 저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데 만약에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뭐 이거는 혐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 어떤 특별한 형태의 트라우마라든가 어떤 심리적 기제가 있을 경우 방어 기제가 있을 경우는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럼 사람 따라서 최면이 잘 걸리는 사람이 있고 안 걸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게 반반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분이 어느 쪽인지 모르겠고 그걸 또 강제로 최면을 건다는 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현장의 실무자들은 최면 조사를 무조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지 않아야 된다는 주장하는 수사관들도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친구의 소환 조사가 늦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사건이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현장 경찰들이 생각하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현장 경찰들은 시신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실종 수사였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카운트가 되는데 시민들은 실제로는 된 시점부터 그러니까 한 27, 8일 정도부터 카운트가 되니까 많이 늦었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근데 경찰의 입장은 그겁니다. 기초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너무 지금 늦은 건 아니다. 예. 라고 하는데 시민들의 입장은 사실 시간이 너무 걸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예. 하는 인식의 갭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손 씨 아버지가 또 의혹 제기한 것 중에 하나가 손 씨가 실종 전 찍은 동영상에서 A 씨는 손 씨에게 큰절을 했고 손 씨는 A 씨에게 골든 건은 네가 잘못했어 솔직히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골든 건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골든이 뭐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는데 경찰이 의미를 밝혔습니다. 예. 경찰이 얘기한 것은 뭐 일종의 가수 이름 뭐 어떤 유명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지소울이라고 하는 뭐 그 사람의 예. 다른 예명이다라고 얘기를 왜냐하면 이 둘이 얘기한 것이 힙합이라든가 노래 관련된 얘기를 계속 하면서 아하. 그 맥락화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 골든은 가수다라고 언급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여러 시민분들이나 네티즌들은 그게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꼭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예. 때문에 경찰의 어떤 일종의 설명은 설명이지만 또 그걸 신뢰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그 A 씨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했냐 당신들 도대체 이렇게? 그렇죠. 그걸 물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본인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러니까 그때 술이 취해갖고 잘 생각이 안 난다. 근데 동영상에 내가 한 것 같다. 예. 라고 하면은 이건 본인이 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담보할 수가 없죠. 이거는 정민 씨가 한 얘기니까. 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손 씨 어머니가 한 인터뷰에서 손 씨의 휴대전화는 평소에 잠금이 걸려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라도 전화를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전화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손 씨 어머니 입장은 친구가 그 손 씨 휴대전화를 봤을 때 문자를 할 수도 있고 가족에게, 그러니까 숨진 사람의 가족이겠죠. 또 전화로도 할 수 있는데 왜 전화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 다 있느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시간상으로는 3시 반의 상황이 아니라 4시 반 이후의 상황입니다. 예. 3시 반은 이 친구분이 자신의 사과폰으로 자기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신 거고 예. 지금 4시 반 이후에, 그러니까 뭔가 없어졌을 것을 확인한 후에 그 정민 씨의 휴대폰이 이 친구분한테 있었다고 하면은 그렇죠. 예. 그때 바로 뭐 톡톡 쳐서 열어서 예. 확인해서 했으면 되는 거를 왜 집까지 가서 뭐 하지 않았느냐, 이거를 문제 제기하시는 거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그거는 아마 조사가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뭐 어떻게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쎄 뭐 술에 만취했으면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히 알 수 없어서 정확한 얘기를 못 해드립니다만, 어쨌든 유족들은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지금 갖고 있다, 이런 것이고, 이 없어진 휴대폰을 찾은다면, 지난주에는 거기서 뭐 유의미한 뭔가가 나오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경찰은 휴대폰 찾는데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그 사과폰이 실제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한 것은 전체적인 맥락상에서 다른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경찰이 검토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경찰이 그렇게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2시에서 3시 사이, 3시 반 사이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러니까 친구분이 어머니한테 전화한 거 외에 다른 어떤 통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것을 있다고 하면은 그 친구분의 말 자체가 다 거짓이 되기 때문에 예. 그것을 단번에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키가 되기 때문에 예. 분명히 그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경찰은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목격자들이 있다면 목격자들의 진술도 사건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텐데, 뭐 CCTV에 있었던 뭐 10대 남학생들 문제는 뭐 해결이 됐고, 다른 목격자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경찰이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 그 목격자들의 진술을,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면 뭔가 이 목격자들로부터 의미한 진술을 받았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목격자라고 하면은 주변에서 술을 먹었던 여러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예. 지금 상황은 이런 겁니다. 3시 반부터 4시 반 사이에 그 친구 본인은 거기서 잠을 잤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에 한 명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예. 근데 그 상황을 다른 목격자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건 진부가 거짓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아마 경찰에서는 그 상황에 대해서 확실히 확정하지 않는 것은 그런 얘기가 있겠죠. 만약에 그걸 확정하게 되면은 그럼 그 사람을 피의자로 의심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한 얘기가 되니까 예. 전혀 거기선 제로 베이스에서 하고 나머지 상황에 대한 걸 재구성한 다음에 그 친구분한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해달라, 조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하. 근데 한쪽에서는 경찰이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음모론이 판을 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을 조합해서 네티즌들이 만들어 의혹을 재생산한다, 그래서 신상털이까지 벌어진다, 뭐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단계인데 이러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모은 증거들을 가지고, 왜냐하면 국민적 관심이 너무 크니까 공개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가 아까 제가 실종 사건과 변사 사건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상황에서 경찰의 공보 라인, 공보의 업무 지침 자체가 피의 사실 공표 라인 이런 게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실에서 실제 수사하는 실무진들이 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어떤 국민적인 의혹이 큰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떤 시점에 이걸 공개해야 되는가 하는 매뉴얼이나 지침이 있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이 사실 아시다시피 검경수사권 조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중첩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에서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그냥 백브리핑 정도도 안 하고 그냥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적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표를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CCTV는 물론이고 또 한강변에 차량도 많이 주차돼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를 여부 블랙박스 갖고 있느냐 찍혀 있느냐 이것도 중요할 텐데 블랙박스에는 아직 뭔가 나온 거 없는 것 같아요. 글쎄요. 뭐 들리는 얘기로는 뭐 조금 있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복구가 안 되는 것이 왜냐하면 시점이 한 열흘 지나서 이제 블랙박스라는 게 다시 쓰고 지어지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한꺼번에 얘기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100몇십 대 정도를 다 보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예. 그리고 아까 저희가 뭐 지금 온라인상에서 음모론이 판을 친다, 가짜뉴스가 난무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어떤 가짜뉴스들이 온라인에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주로 이제 친구의 그 부친에 대한 얘기죠. 주로 뭐 관련된 뭐 서장 출신이라든가 경찰 고위 간부라든가 아니면 고위 어떤 뭐 의대 교수라든가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권력자나 기득권이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 같네요. 경찰이 실무 경찰들한테 압력을 행사하고 있어갖고 늦어진 거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면 일체 다 가짜입니다. 지금 말씀한 건 다 가짜입니다. 예, 다 가짜입니다. 말하자면 그 고위직 누구 뭐 이런 관련 가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현장 경찰이 수사 전환이 늦게 된 것은 아까 일종의 사건 접수, 변사 사건과 실종 사건의 그 경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음모론이 나올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고 또 사망한 선군의 부친도 이야기했던 건데 신발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계속 의혹에 휩싸여 있고 왜 버렸느냐 그 신발을. 그리고 처음에 그 유족에게 얘기했던 누군가가 버렸다고 하고 실제로 CCTV를 보니까 다른 사람이 또 버렸더라고요. 그러면 진술의 신빙성이 약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하필 그 부친께서 인터뷰하시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어갖고 그러니까 이제 부친께서 보신 CCTV는 아마도 그 직계 부모 중에 한 분이 버리셨다고 자기가 본인이 들었는데 실제로 CCTV 상에는 그게 아니라 전혀 다른 반계의 누군가가 그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거짓말을 하느냐? 그것도 뭐 당황해서 하는 것이 아닌 형태라고 하면 뭔가 뭐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부친께서는 문제 제기를 하신 거고 근데 그쪽 가족분에서는 그분을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한테. 근데 그 경찰의 이 설명을 어떻게 받았는지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약간 근데 좀 의문이 가긴 가죠. 그 친구의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진흙과 토사물이 잔뜩 묻었는데 그 신발을 그럼 어떻게 집에다 두느냐 뭐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또 근데 역으로 질문하면은 지금 아들의 친구가 지금 사라져 갖고 난리가 난 상황인데 그 신발을 버릴 정신이 어디서 넣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민 씨 가족의 또 의문이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4시, 5시 반에 그 친구의 부모님이 그 찾으러 나오셨습니다. 직접. 근데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 뒤에 버렸기 때문에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부친의 주장이신 거죠. 지금 네티즌들도 많은 의혹 제기 중에 하나가 이제 신발하고 방금 그 배상원 프로파일러 얘기했던 그 부분인데 아들의 친구가 사라졌으면 또 그 아들의 친구 전화가 자기 손에 있고 그거는 락이 안 걸려 있고 그럼 그 새벽 시간에 그 부모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 아들을 데리고 그 새벽 시간에 거기 와서 찾았느냐 이 사라진 친구를 이게 이상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핵심은 그거죠. 그러니까 그때 뭘 했느냐.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조사를 관련된 네 분을 다 독립적으로 조사해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면 경찰의 입장에서도 그걸 하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저는 이 사건을 해결하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 중에서도 그 시간에 와서 그러면 뭔가 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뭔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그 수사 전문가로서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네, 그렇죠. 말하자면 만약에 제가 수사를 책임자라고 하면은 그걸 중심적으로 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부모님이 오실 이유가 없는데 예. 왜냐하면 그때는 오시면 안 되고 빨리 112나 119에 신고해서 그렇죠. 예. 가서 우르르가 찾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더 의문을 낳게 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수사 책임자라는 그 부분을 중심적으로 볼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각각 이렇게 조사를 했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배상원 프로파일러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서 그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여러 가능성이 다 존재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고사도 존재할 수 있고 그렇죠. 그 바깥도 존재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증거 은폐도 존재할 수 있고 그 이상 존재할 수 있는 여지를 빌미를 준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 자체가. 상세 부검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제가 보기엔 유감 부검은 나왔는데 예. 이번 주 말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상세 부검 결과. 예. 거기서 뭔가 새로운 단서가 나올까요? 약간 정도. 왜냐하면 지금 있는 그 위치, 그러니까 그 시신이 발견된 위치와 연관된 정보가 조금 나오면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손정민 씨 아버지가 경찰에서 열심히 수사를 했는데 최종 결과를 알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안 듣고 싶다고 얘기했거든요. 어떻게든 결론이 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수사가 시간이 길어지지 않겠느냐. 또 결론이 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도 그런 불안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건이 사실은 그렇게 입증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친께서도 그 부분을 걱정하시는데 일단은 경찰을 믿고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어떤 진전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량 블랙박스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고 목격자들도 확보된 상태니까 아마 경찰이 여러 가지 단서를 조합해 나가겠죠. 그러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저희 뭐 다음 주에 뭐 또 새로운 이야기가 들려올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